그 작은 거 쓸 줄은 알아? 나 임시시켜볼래?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그녀가 비웃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서 용접 토치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죠. 주변 미국인 노동자들이 낄낄대고 웃었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한국인 용접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 뒤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검은 SUV 세대가 현장을 에워쌌고 조폭 조직원들이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아래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녀가 떨고 있을 때 창고 문이 열리더니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 쓰러졌고요. 연기가 거치고 나서야 그녀는 봤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 바로 그 한국인이었다는 걸요. 어떻게 당신이? 그의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건 더 이상 유약한 이민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 용접 기술이 최고다라고도 남겨주세요. 강민수는 미국 중부의 한 대형 건설 현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32살 한국에서 건너온 지 불과 일주일째였죠. 영어는 거의 못했고요. 그저 yes, no, 땡큐 정도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접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사실 그전에는. 아무튼 그는 용접은 할 줄 알았습니다. 너 코리안? 현장 감독인 마크가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크는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놈을 왜 뽑은 거야? 민수는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고개를 숙였죠. 야, 저기 구석에 가서 파이프나 붙이고 있어. 간단한 거. 마크가 손으로 구석진 작업장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그쪽으로 걸어갔죠. 다른 노동자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또 아시안이네. 쟤네 맨날 말도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귀찮게. 민수는 작업복을 입고 용접 헬멧을 썼습니다. 손에 익은 토치를 들었죠. 10년 넘게 쥐어온 도구였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용접공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새로운 사람? 날카롭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자 금발의 백인 여성이 서 있었죠. 28쯤 돼 보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블레이저, 값비싼 액세서리들을 주렁주렁 걸친 모습이었고요. 현장의 먼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제시카 톰슨입니다. 이 현장 관리 맡았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죠. 민수. 그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그의 발음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영어 못하시는구나? 그럼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간단한 용접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민수의 용접 토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쓸 줄은 알아요? 그 작은 거? 주변에 있던 노동자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죠. 제시카도 따라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진짜 할 줄은 알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제시카는 만족스럽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열심히 일해요. 아, 참.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다며? 기대할게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대우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국에 있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요. 9살 된 딸 서연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희귀병이었죠. 치료비가 어마어마했고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용접 기술자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요. 여기서 3년만 일하면 딸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죠. 민수는 용접 토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어나왔고요. 그는 천천히 정확하게 파이프를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차단한 채로요.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완벽한 용접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시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죠. 어머, 아직도 그거 하나 못 끝냈어요?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다더니 거짓말이네.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죠. 말 좀 해봐요. 벙어리예요? 제시카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불쌍하게. 그럼 여기서 평생 이런 일이나 하겠네요. 민수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용접을 시작했죠. 제시카는 재미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숙소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라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빠 언제 와? 서연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돈 벌어서 갈게. 민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년. 딱 3년만 버티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석 달 뒤 자신이 총을 들게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보다 30분은 일찍 도착했죠. 일찍 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쟤 뭐야, 잘 보이려고 일찍 와? 하는 수군거림만 들렸죠. 점심시간이 되면 민수는 늘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현장 식당 한쪽 구석, 창문도 없는 어두운 자리였죠. 그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밥이었고요. 냄새 때문에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우엑, 무슨 냄새야? 누군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저 코리안에 또 이상한 거 먹네. 다른 노동자가 낄낄대며 웃었죠.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죠. 식당 반대편에서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크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끔 민수 쪽을 보며 뭐라고 속닥이는 것도 보였고요. 그중 가장 심한 건 역시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민수를 괴롭혔죠. 오늘은 뭐 먹어요? 또 그 냄새 나는 거? 그녀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다 이렇게 지독해요? 아니면 당신네 나라가 원래 그래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밥을 먹었죠. 제시카는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사람. 대화도 안 통하고. 하지만 민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참을 수 있었죠. 딸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면 뭐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제시카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사실 점검이라고 하기도 뭐했죠.
그녀는 건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버지 회사니까 관리자 자리를 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뭐든 다 안다고 생각했죠. 여기 이 용접선 이상한데요? 제시카가 민수가 작업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용접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해요. 이건 기준 미달이에요. 민수는 용접선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깔끔하고 정확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어요. 영어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말도 못 알아듣는 거 아냐? 옆에 있던 미국인 노동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쟤 때문에 우리 일만 늘어나잖아. 제시카가 만족스럽게 웃었죠. 그러니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용접 헬멧을 내리고 다시 토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죠. 그는 천천히 더 정확하게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완벽했던 용접선을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만들었죠. 저녁이 되어 작업을 마치고 민수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모텔이었죠. 한 달에 $500를 내고 빌린 곳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습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그는 침대에 앉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아빠, 오늘 주사 맞았어. 많이 아팠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 우리 서연이 많이 아팠겠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곧 돈 벌어서 좋은 병원 데려갈게. 응.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곧 갈게. 크리스마스 때 갈게.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비행기 값도 비쌌고요. 하지만 딸에게는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밤하늘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별이 더 많았죠.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이방인의 외로움이었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제시카는 또다시 민수를 괴롭혔고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야, 코리안. 여기 좀 치워.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민수가 버린 게 아니었죠. 다른 노동자가 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묵묵히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말다툼을 할 수도 없었고요. 제시카는 흡족하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순종적이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래? 주변 노동자들이 웃었습니다. 민수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숙소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의 일들이었죠. 그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말도 못하는 이민 노동자일 뿐이었죠. 민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을요. 2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죠. 대형 쇼핑몰 건설 공사였고요. 특히 중앙홀의 철골 구조물이 문제였습니다. 30m 높이의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을 용접해야 했거든요. 각도도 까다로웠고 정밀도도 높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작업이었죠.
현장 감독 마크가 노동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작업은 경력 10년 이상만 투입한다. 실수하면 전체 공정이 늦어지니까 조심해라. 그가 엄중하게 말했죠. 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그를 보지도 않았어요. 민수, 넌 아래층 가서 자재 정리나 해.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여기서는 그가 신참이었으니까요. 영어도 못하는 한국인이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저런 작업은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거든요. 복잡한 각도, 높은 정밀도, 그런 게 오히려 그에겐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됐죠. 베테랑이라는 노동자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용접선이 삐뚤어지거나 강도가 약하게 나왔거든요. 마크는 점점 초조해졌고요. 이러다간 납기를 못 맞춰.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시카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한테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으면 계약 위반이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마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용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각도가 워낙. 변명 그만해요. 다른 사람 투입하면 되잖아요. 제시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민수가 눈에 들어왔죠. 저 사람은 뭐예요? 노는 거예요? 그녀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마크가 난처하게 대답했죠. 쟤는 신참이라. 영어도 못하고. 그래도 용접은 할 줄 알잖아요. 일단 투입해봐요. 이대로 있는 것보단 낫죠. 제시카의 말에 마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민수. 이리 와봐. 민수가 다가왔죠. 마크가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용접 좀 도와줘. 할 수 있겠어? 민수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철골 구조가 보였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건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죠.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0m 높이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예전에. 민수는 생각을 멈췄죠. 지금은 그냥 용접공일 뿐이었습니다. 위에 올라가자 다른 노동자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해? 신참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접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45도 정도 틀어진 상태로 두 파이프를 이어야 했죠. 게다가 공간도 좁았고요. 민수는 토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죠. 손목을 아주 미세하게 틀면서 정확한 각도로 용접봉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었고요. 파란 빛이 철골을 감쌌습니다. 민수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아래에서 지켜보던 노동자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각도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그가 중얼거렸죠. 옆에 있던 동료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데? 저 자세 뭐야? 프로야? 마크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본 그였지만 저런 용접은 처음 봤습니다. 손목의 각도, 토치의 움직임, 용접봉을 대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10분 후 민수가 토치를 껐습니다. 작업이 끝났죠. 그는 헬멧을 벗고 자신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용접선이 일직선이었고
강도도 충분했죠. 민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크가 급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민수가 한 용접 부위를 자세히 살폈죠. 손전등으로 비춰보고 손으로 만져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베테랑 용접공도 놀란 표정이었죠. 마크, 이거 진짜 완벽한데요? 우리가 사흘 동안 씨름한 걸 제가 10분 만에. 아래로 내려온 마크는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죠. 너 용접 어디서 배웠어? 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코리아. 10년.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죠. 10년? 10년 치고는. 아니, 이건 10년 실력이 아닌데? 제시카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뭐예요? 잘했어요?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잘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제시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저 코리안이요? 하지만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용접은 완벽했고요. 그날 이후 마크는 민수에게 어려운 작업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해냈죠.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쟤 진짜 잘하네. 어디서 배운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제시카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불편해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실력자라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날 저녁 민수는 숙소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오늘 일 잘 됐어. 정말? 아빠 대단해.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소문은 현장 전체에 퍼졌죠. 저 한국인 용접 진짜 잘한다더라. 마크가 요즘 쟤한테만 어려운 거 맡긴데.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과묵했어요. 일만 묵묵히 했죠.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앙기둥 용접이 문제였죠. 설계상 가장 복잡한 부분이었고요. 7개의 파이프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구조였습니다. 각 파이프마다 다른 각도로 용접해야 했고 강도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했죠. 조금만 실수해도 전체 건물이 위험해질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마크는 베테랑 용접공 3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어요. 용접선이 자꾸 틀어지거나 강도 검사에서 떨어졌죠. 젠장,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베테랑 중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요. 사흘째 되던 날, 톰슨 건설사 사장인 로버트가 직접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55살의 백발 신사였죠. 그는 딸 제시카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어때? 로버트가 마크에게 물었어요. 마크는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앙기둥 용접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공기가 한 달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달? 그럼 위약금만 수백만 달러야. 방법이 없나? 마크는 고개를 저었죠. 이 작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때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 한국인 있잖아요. 저번에 어려운 거 한 번에 해결했다고 들었는데. 로버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한국인?
누구?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아, 강민수라는 직원입니다. 용접 실력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제시카가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싫어했지만 실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번에 우리 베테랑들이 사흘 걸린 걸 10분 만에 해결했어요. 마크도 놀랐다니까요. 로버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 어디 있나? 마크가 민수를 불렀죠. 민수, 이리 와봐.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이 온통 먼지와 용접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마크가 소개했습니다. 로버트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얼마나 할 수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분위기로 눈치챘죠. 마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저 중앙 기둥 할 수 있어? 어렵다고. 민수는 중앙 기둥을 올려다봤습니다. 7개 파이프가 복잡하게 엉켜 있었죠. 각도도 제각각이었고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저런 건 예전에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민수는 생각을 멈췄죠. 로버트가 마크를 봤습니다. 시켜봐. 망치면 어차피 우리 손해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장비를 챙겨 중앙 기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노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모두 궁금했던 겁니다. 저 한국인이 정말 저걸 해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제시카도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로버트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었죠. 민수는 먼저 7개 파이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각 파이프의 각도와 두께를 확인했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용접 순서, 토치 각도, 용접봉 온도까지 모든 걸 순간적으로 계산했어요. 이런 계산은 그에게 본능처럼 익숙했습니다. 용접 헬멧을 쓰고 민수는 토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부터 천천히 정확하게 용접하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토치는 정확한 각도를 유지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철이 녹아내렸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려하고 정확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 세 번째 파이프가 차례로 완성됐고요.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예술이야. 옆에 있던 베테랑 용접공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 손목 움직임 봐. 저건 30년은 해야 나오는 기술인데. 제시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4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7번째 파이프 용접을 마쳤어요. 토치를 끄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작업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7개 파이프가 한 지점에서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죠. 검사해보죠. 마크가 강도 측정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용접 부위 7곳을 모두 측정했어요. 하나, 둘, 셋. 7번째까지 모두 기준치를 훨씬 넘었습니다. 마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전부 완벽합니다. 아니, 기준치보다 30%나 높아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와, 대단한데?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로버트가 담배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그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어디서 배웠나?
민수는 영어를 잘 몰라 어색하게 웃었죠. 마크가 통역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일했다고 합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말도 안 돼. 저건 10년 실력이 아니야. 최소 30년은 해야 나올 기술이지. 제시카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수를 제대로 쳐다봤어요. 지금까지는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남자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실력자라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숙소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빠 일 진짜 잘 됐어. 우와, 진짜? 아빠 최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제 곧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과거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이틀 후였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낯선 차들이 주차장에 자주 보였고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창문이 틴팅돼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노동자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차들 뭐야? 요즘 자꾸 보이던데. 불안한 기류가 현장에 감돌았습니다. 마크가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현장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로버트는 한숨을 쉬었죠. 알고 있네. 걱정 말게. 내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로버트는 최근 골치가 아팠습니다. 경쟁 건설사와의 입찰 경쟁에서 이겼는데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 회사 뒤에는 조직 폭력배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땅값 올려서 공사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제시카가 현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또 그 검은 SUV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대였고요. 나란히 주차장에 서 있었죠. 제시카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밖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주차장 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검은 SUV 세대를 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들도 봤고요. 5명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런 차림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사무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켜섰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마크가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남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로버트 톰슨 사장 찾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용건은 사장한테 직접 말하죠. 그리고 딸도 여기 있다며? 제시카 양?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리더가 비웃듯 웃었죠.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장님한테 전해주시죠. 이 프로젝트 접는 게 건강에 좋을 거라고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시카가 나왔죠. 무슨 소리예요? 여긴 우리 회사 사유지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그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리더가 제시카를 쳐다봤습니다. 오, 제시카 양이시군요. 예쁘시네요. 그 예쁜 얼굴에 상처나면 안 되는데.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마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 중 하나가 마크를 밀쳤습니다. 마크는 뒤로 비틀거렸고요. 민수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치를 내려놓았죠. 헬멧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노동자들은 겁을 먹고 물러섰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죠. 평소의 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침착했어요. 민수, 거기서 위험해. 마크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와 남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죠. 리더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시카 앞을 가로막고 섰을 뿐이었죠. 치워, 코리안. 너랑은 상관없어. 리더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리더가 부하 하나에게 눈짓했죠. 치워버려. 부하가 민수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요. 부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죠. 리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새끼가,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총을 꺼내려는 동작이었죠.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리더보다 빨랐어요. 리더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크! 리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의 소나기에 손목이 꺾인 채였죠. 나머지 남자들이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먼저 리더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인질로 잡은 겁니다. 움직이지 마. 민수가 처음으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남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민수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던 거예요. 저건 평범한 용접공이 아니라는 걸요. 민수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시카를 사무실로 밀어넣으며 말했죠. 안에 들어가. 제시카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대체 뭐야? 리더가 신음하듯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더 힘을 줬을 뿐이었죠. 리더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은 이만 가지. 민수가 리더를 밀어냈습니다. 리더는 비틀거리며 부하들 쪽으로 갔죠. 이 일 잊지 않을 거야. 우린 다시 온다. 리더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SUV에 올라탔고요. 세 대의 차가 현장을 빠져나갔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너 대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죠. 제시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접 토치를 집어들고 다시 작업장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저 한국인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로버트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크에게서 상황을 전해 들은 그는 민수를 찾았죠. 민수는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 강씨. 로버트가 불렀어요.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일고맙네. 덕분에 딸이 무사했어. 로버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로버트가 물었어요. 자네, 대체 뭘 했던 사람인가? 용접공이 아니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군인.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죠. 로버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인? 그냥 군인이 아닌 것 같은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죠. 로버트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더 있어. 틀림없어. 로버트는 확신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다시 올 거라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경비를 강화했죠. 로버트가 경비원 4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안했어요. 경비원들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저들은 진짜로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을 데려올 거예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현장은 한산했죠. 민수도 숙소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게 보였어요.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주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바퀴 돌기로 했죠.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정문 경비 초소가 조용했어요. 경비원이 안 보였죠.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소로 다가갔어요. 경비원이 의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절한 상태였죠. 왔구나. 민수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어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여러 명이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사무실 쪽으로 뛰었어요. 제시카를 빼내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제시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퇴근 안 하셨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가야. 위험. 그가 다급하게 말했죠. 제시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그때였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야!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거든요. 민수가 제시카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사무실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왔죠. 이번엔 8명이었습니다. 지난번 리더도 있었고요. 오래 기다렸어요. 제시카 양. 리더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죠. 민수가 빗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있네, 코리안. 잘 됐어. 같이 처리하지 뭐. 남자들이 재킷을 열었습니다. 총이 보였죠? 민수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8명, 모두 무장, 좁은 공간. 조건이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시카를 지켜야 했죠. 제시카, 책상 밑에 들어가.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영어가 훨씬 유창했어요. 제시카는 놀라 그를 쳐다봤죠. 민수가 영어를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급히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더가 총을 꺼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만 재빠르게 굴렸죠. 사무실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출구 하나, 창문 셋, 책상 둘, 파일 캐비닛 하나.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쏴!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옆으로 굴렀습니다. 책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요. 엄폐물로 삼았죠. 총알이 책상에 박혔습니다. 민수는 파일 캐비닛을 잡아 던졌어요. 남자 하나가 맞고 쓰러졌습니다. 7명 남았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전등 스위치를 향해 뛰었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사무실이 캄캄해졌어요. 젠장, 불 켜.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둠은 민수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훈련받았었으니까요. 민수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 하나의 목을 조르며 총을 빼앗았죠. 6명. 민수가 총을 들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민수의 총에서 나온 소리였죠. 남자 하나가 다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민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무력화만 시켰죠. 이 새끼 어디 있어? 리더가 미친 듯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어요. 창문 옆으로 굴러가서 커튼을 잡아당겼죠. 달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리더의 위치가 보였어요. 민수가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탕! 리더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죠. 으악!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남은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대장님! 그들이 리더 쪽으로 달려갔죠. 민수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자 둘을 연속으로 제압했어요. 한 명은 팔꿈치로 머리를 가격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이제 셋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이 자식? 대체 뭐야?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죠. 손에 든 총을 그들에게 겨눴습니다. 나가.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리더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쓰러진 동료들도 질질 끌고 갔죠. 민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멀어졌어요. 그제야 민수가 총을 내려놓았죠. 제시카. 민수가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제시카가 책상 밑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상태였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시카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영어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유창했고요. 평범한 용접공인 줄 알았는데 전문 전투 요원 같았습니다. 당신, 특수부대였죠? 제시카가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특전사 출신입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눈이 커졌죠. 특전사라면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용접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아파요.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제시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방금 자기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미안해요.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죠. 곧 로버트도 달려왔고요. 그는 엉망이 된 사무실과 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제시카, 괜찮니?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민수 씨가 절 구해줬어요. 민수 씨가 아니었으면. 로버트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강 씨, 아니, 강 중사님. 로버트가 경의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죠.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떠난 뒤 로버트가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강 씨,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톰슨 건설사 본사로 향했죠. 시내 중심가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었고요. 민수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어요. 옷장에 넣어뒀던 유일한 정장이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비서가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죠. 로버트가 창가에 서 있다가 돌아봤습니다. 어서 오시게, 강 씨. 앉으시죠.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시카를 구해주셔서요. 로버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로버트가 미소를 지었어요.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어젯밤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8명을 혼자서 제압하다니요. 로버트는 의자를 당겨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젯밤 이후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거래처를 통해서요. 민수의 표정이 약간 굳었죠.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시더군요. 그것도 평범한 특전사가 아니라 대테러 작전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12년 복무하셨고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낸 건지 신기했죠. 로버트가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죠? 저도 군대 출신입니다. 해병대였죠. 그래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가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전역하셨습니까? 기록을 보니 승진 대상자였던데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치료가 어려웠고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군대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역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로버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딸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수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서연이 9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할머니가 돌보고 있어요. 수술비가 10만 달러 정도 필요합니다. 로버트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였죠. 그래서 미국으로 오셨군요. 용접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민수가 대답했어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특전사도 공병 교육을 받거든요. 철골 구조물 해체나 설치 같은 거요. 전역하고 나서 용접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서요. 그랬군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수라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했죠. 자신의 딸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온갖 무시와 차별을 견뎌낸 아버지였습니다. 로버트 자신도 딸을 키운 아버지였기에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강 씨, 제안이 있습니다. 로버트가 서류를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 매니저로 와주십시오. 연봉은 15만 달러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보험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그가 수표를 꺼냈어요. 이건 성금입니다. 10만 달러. 따님 수술비로 쓰십시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만 달러라니요.
그가 1년 넘게 모으려던 돈이었죠. 사장님, 이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버트가 손을 저었어요. 사양하지 마십시오. 제 딸 목숨값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버트가 일어나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제시카가 들어왔죠. 그녀는 민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 부르셨어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시카 앉아라.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제시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제시카, 너는 그동안 현장 관리를 했지. 솔직히 말하면 잘했다고 할 수 없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지. 제시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빠, 로버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죠. 듣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특히 강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들었다. 부끄럽지 않니? 제시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빠.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강 씨한테 해야지. 로버트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민수를 돌아봤죠.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당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모욕하고 무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저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제시카를 봤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오해가 생긴 거니까요.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로버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 앞으로 강 씨가 기술 매니저로 일할 거다. 현장 기술 부분은 강 씨한테 배워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우고.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빠. 민수가 로버트를 봤습니다. 사장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제 딸 수술비까지 주시고. 로버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저는 회사 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아내 곁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죠.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그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민수는 로버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던 거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로버트가 웃었어요. 은혜는 무슨, 당신이 제 딸을 구해줬잖습니까? 우린 이제 친구입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따님은 언제 수술 받으세요? 민수가 대답했죠.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수술은 한 달 뒤쯤이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잘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같이 일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요. 민수는 제시카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오만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네, 같이 일하죠.
그날 저녁 민수는 숙소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돈 마련했어. 곧 수술 받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정말요? 아빠 정말요? 그래. 아빠가 약속했잖아. 우리 서연이 꼭 나을 거야.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 온 지 석 달이었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시도 당하고 차별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릴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한국에 다녀왔죠. 딸 서연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서연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으로 돌아온 민수는 기술 매니저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 매니저님, 그들이 존경 어린 목소리로 불렀죠. 마크도 민수를 파트너처럼 대했습니다. 강, 이 부분 좀 봐줄래? 자네 의견이 필요해.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시카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진심으로 배우려 했죠. 민수 씨, 이 용접 각도가 맞나요? 네, 잘하셨어요. 다만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민수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시카는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배웠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민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제시카도 함께였습니다. 강 씨, 요즘 일은 어떻습니까? 로버트가 물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죠. 좋습니다. 모두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잘해줘야죠. 당신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니까요. 로버트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민수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로버트는 제시카를 봤어요. 제시카, 내가 말해봐라. 제시카가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제시카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말했죠. 사실은 저 민수 씨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민수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시카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 현장에서 봤을 때 민수 씨가 잘생기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심하게 대한 겁니다. 로버트가 거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남자를 괴롭혔던 거죠. 어린애처럼요. 제시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빠,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사실이잖아. 어젯밤에 내가 울면서 고백하더구나. 민수 씨를 좋아한다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시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수 씨,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민수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요.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아버지시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남을 구하는 용감한 분이고요. 제시카, 민수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제시카는 계속했습니다. 전 진심이에요. 민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이도 함께요. 제가 서연이 엄마가 되고 싶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버트가 부드럽게 말했죠. 강 씨, 제 딸이 진심입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진지한 제시카는요. 민수는 제시카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시카 씨,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딸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요. 알아요. 제시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급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버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 그리고 강 씨. 그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따님을 위한 겁니다. 제 손녀가 될 아이니까요. 민수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비행기 티켓 3장이 들어 있었죠. 이건 따님과 어머님을 미국으로 모셔오세요. 서연이는 여기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우리 회사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됩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로버트가 손을 저었죠.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날 밤 민수는 숙소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랑 할머니 미국으로 모시려고 해. 같이 살자. 서연이가 기뻐서 소리쳤죠. 정말요? 아빠 정말요? 그래.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빠가 매일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미국에 온 지 석 달 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시받고 차별받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딸도 살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와 서연이가 미국에 도착했죠. 공항에는 로버트와 제시카도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아. 민수가 달려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아빠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서연아. 나는 제시카 언니야. 서연이가 제시카를 쳐다봤죠. 예쁘다. 제시카가 웃으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예쁘구나. 우리 친구 할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가 민수의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따님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못했지만 분위기로 알아챘죠. 민수가 통역했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재활치료는 순조로웠어요. 제시카는 매주 병원에 서연이를 보러 갔습니다. 선물도 가져가고 함께 놀아줬죠. 서연이는 제시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빠, 제시카 언니 정말 좋아. 엄마 같아. 민수는 제시카가 정말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사장 딸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여자였죠. 민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제시카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현장 근처 카페였죠. 제시카 씨,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가 말했어요.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시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당신이 서연이한테 해준 것들, 저한테 보여준 진심 다 봤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죠. 네, 정말 네.
민수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달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현장 노동자들도 모두 왔죠. 로버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사위를 얻었구나. 서연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렸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행복하게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시카,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서약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당신 덕분에 행복을 찾았어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제시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민수, 나는 당신한테서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배웠어요. 오만했던 나를 바꿔준 사람이에요. 평생 당신과 서연이를 사랑할게요.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민수는 톰슨 건설사의 부사장이 됐어요. 제시카는 영업이사로 일했죠. 서연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어느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로버트, 민수의 어머니, 민수와 제시카, 그리고 서연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서연이가 자랑했습니다. 로버트가 웃으며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우리 손녀 최고야. 제시카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당신과 서연이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제시카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행복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죠. 무시와 차별 속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존중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도요. 건배. 로버트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요. 때로는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합니다. 민수가 그랬죠.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내일 또 재밌는 사연으로 인사드릴게요.